자, 파리 생제르맹은 이 클럽 브루에를 상대로 4골을 때려내면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파리가 이기고 맨체스터 시티가 졌지만 조별리그 순위는 파리가 2위예요. 맨시티가 1위입니다. 그렇죠. 은바페 멀티골, 리오넬 메시 멀티골. 그중에 한 골은 PK지만 한 골은 메시의 전매 특허인 그 매크로 같은 왼발 가마차기로 또 골이 들어갔는데. 거기 또 은바페가 크로스 잘했죠. 맞아요. 네. 근데 라이브 중에 또 파리 생제르맹 팬분들 우리한테 또 자료를 자주 보내주시는 이 파리쿵님이 얘기를 했는데.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겼는데 경기력은 만족할 수가 없네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많은 파리 팬들이 이 뭔가 이긴 것과 별개로 만족스러운 경기의 내용이 안 나오고 기사들도 투헬 때와 이 전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리그왕 1위거든요. 근데 리그 경기들 보면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어요. 그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포체티노는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또 다른 빅 클럽들의 오퍼를 받을 수도 있잖아. 네. 파리 생제르맹도 지금 쏙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몰라. 포체티노도 여기서 커리어 꺾이면 조금 위기죠. 이제 감독으로서. 그거 있어. 여러분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평가랑 외부에서 평가랑 다른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포체티노가 어떤 평가를 진짜 해외 축구 현장에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팬들은 임팩트가 없다. 야 지금 그래. 그렇죠. 세부 전술의 부족. 토트넘 말밑의 어떤 단점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니까. 게다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 리그왕 2연 무예요. 그래. 2연 무입니다. 그래도 우승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왜냐면 지금 이미 차이를 많이 벌려놨거든. 그렇지만 이런 경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일단 그래도 메시 입장에서는 대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메시가 이번에 멀티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 브리에전에서 2골을 넣은 메시, 펠레가 757골을 넣었잖아요. 메시가 통산 758골이 되면서 펠레를 넘었고 역대 최다 득점자 4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 펠레의 기록이 항상 뭐가 정확한 기록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긴 해요. 그거는 좀 애매하죠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현 세대 최강은 다른 이야기를 붙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그 자체가 그냥 수식어고. 그리고 리오넬 메시는 해외 평가도 펠레 마라도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랑은 좀 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펠맘에 탑3 안에 메시가 들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메시가 펠레와 마라도나 이상의 어떤 그 위상을 가졌다라고 평가하는 해외 전문가들도 꽤 많다. 그렇죠. 네. 그래서 메시는 킹가수로 꼽을만 하다. 네. 은바페가 사실 경기 영향력은 되게 컸다고 보는데 메시는 펠레의 득점 기록을 경신했으니까 이 기록은 충분히 조명할 만하고 선수 커리어로 골수로는 이제 펠레를 넘어선 선수가 됐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 메시의 멀티골은 의미가 있었고 경기를 보면 결국은 또 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또 포체티노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날 중앙 미드필더가 베이나에 둔 베라티 게이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베라티 제하면 좀 답답합니다. 네. 이 약간 그 게비스콘 여기 이거 안 넘어가는 그 있잖아요. 게이가 여기서 왔고 그 아저씨가 게비스콘 마시면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 포체티노는 게이를 미드필더 라인에 본인의 어떤 그 중추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도 확실해요. 은근 투박하고. 은근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존나 투박하다고 존나 생각하는데. 투박하죠. 네. 저는 가끔 은근을 되게 셀 때 쓰는 네네네네. 존나가 맞습니다. 존나 투박하죠. 투박해. 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억지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베이나도 맞고 있네요. 그래. 이중체예요, 이중체. 뭐 베라티가 공 잘 찬다지만 네. 베라티는 뭐 월클급 미드필더니까. 그렇죠. 베라티는 좀 잦은 부상. 이게 좀 아쉽고. 자,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이기는 과정을 보면 70골로 승기를 잡았어요. 브리에도 사실 마음이 좀 급했어요. 라이프치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도 일단 이겨서 빨리 3위 노려보자 했는데 은바페가 2분 7분에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거는 사실상 브리에가 끝내버린 거야 초반에. 안 된다. 끝. 이러면 수선박살이라고 그러죠. 네. 10분 만에 그냥 끝 이렇게 낸 건데. 그렇게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맨데스 오버래핑에 은바페가 득점을 2분 만에 했고 디마리아가 로밍 패스를 뿌렸을 때 뒷공간 침투하는 은바페가 득점을 하면서 일찍이 파리 생제르맹이 승기를 잡았어요. 신이 난 파리 생제르맹은 얘네 이제 의지 없어. 우리가 그냥 할 거 다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신이 난 듯이 전방 압박을 딱 합니다. 네. 전방 압박을 하니까 위협을 받는 건 브리에가 아니고 파리 생제르맹이었어요. 와, 나 이거 진짜 어이가 없던데. 전방 압박을 하니까 왜 우리가 불안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전방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 미드필드가 밸런스를 갖춰줘야 되는데 게이랑 바이나둠도 눈치 없이 자기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야 뭐야 올라간다. 와 하고 올라가는데 중앙에 비잖아. 복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뒤에 머무는 선수가 마르키뉴스, 디알로 이 센터백 2명이랑 천재 미드필더 베라티 딱 이 3명뿐이에요. 이 3명에서 뒤를 다 막아야 되니까 갑자기 오히려 전방 압박을 할 때 파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게이에는 결국 볼까지 뺏기면서 실점에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고요. 후반전에 이제 캐러 선수가 또 왼쪽 포백으로 교체 투입이 되거든요. 여기서 캐러 선수를 만만치 않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공격을 풀어나가는 어떤 패턴을 만들죠. 요즘에 그 흔히 전술가라는 감독들이. 맞아요. 세부 전술. 그거는 전방에서 세부 전술뿐만이 아니라 빌드업해 나가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후방부터 중앙을 거쳐서 전방으로 가는데 그 빌드업이라는 건 사실 뭐 이게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잘못 오용돼서 롱킥도 빌드업이에요. 그렇죠. 결국에 공격을 만드는 건 다 빌드업이야. 골킥도 빌드업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최상위권의 팀들은 후방서부터 경기를 만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그 자원 대비 빌드업이 체계가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 팀의 어떤 선봉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격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내려와야 돼요. 네. 그게 네이마르가 됐든 메시가 됐든. 이게 문제가 결국 빌드업이 체계가 없으니까 일단 후방에 숫자를 많이 두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볼을 전개시키자요. 만약에 체계가 잡혀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만으로 공격을 전개해서 공격 진영에 많은 숫자로 두들겨야죠. 근데 지금은 체계가 없으니까 야 우리 빌드업 안 된다. 좀 더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후방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숫자만 많아지고 그래. 전방은 공격진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현직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막 이런 우리가 어려운 빌드업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전술로 보는 이런 글 말고 단순하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셔라. 전방에 있는 공격수인데 빌드업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격수가 있어. 공이 와야 본인이 잡고 골을 넣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공이 안 와. 그러면 받으러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중앙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나도 공을 잡고 공격 플레이해야 되는데 볼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격에 절대 좋지 못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앞쪽에 선수가 부족해지니까. 공격 숫자가 부족해진다는 건 한 선수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고 그런 개인 기량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걸 가장 뛰어나게 할 수 있는 팀이 파리인 것도 맞지만 그래. 좀 더 다채롭게 공격을 해야죠.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파리니까 이 정도의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만큼 성적을 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거꾸로 이런 자원들이 없는데 지금의 포체티노처럼 제대로 된 패턴을 못 갖추고 있다? 그러면 공격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맨시티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경기력을 내줬는데도 잠깐 동안 동점까지 만들었죠. 그래. 그들이 워낙에 출중한 기량들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결국 제주스가 그 골 넣고 이렇게 느끼는 거 봤죠. 와 하면서 이렇게 와 장난 아니게 표정으로 그래. 그걸 느끼던데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가 이겼지만 아무튼 이 중원은 파레데스와 에레라가 후반전 중반에 교체 투입이 되니까 그제서야 좀 안정을 찾았고 그 전에는 그냥 음바페 진짜 잘했고 멘데스와 하키미 특히 멘데스 쪽에서 공격 지원이 좋았고 메시 이 2선 스위칭하면서 스위칭을 계속하면서 디마리아랑 음바페랑 계속 위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메시가 주로 많이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이 있었죠. 아래쪽으로 볼을 받는 모습이 점점 많아진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빌드업의 체계 문제. 그리고 메시가 또 뭐 그런 플레이를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내려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전술적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예, 근데 어쨌든 이 공격진의 스위칭 호흡은 확실히 음바페, 메시, 디마리아 혹은 네이마르 점점 호흡을 맞추면서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잖아요. 서로 간의 합은 알아서 잘 맞추고 그래.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걱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즌이 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맞아질 거야. 네. 뭐 워낙에 영리한 선수들이 많은 그렇죠. 팀이니까. 메시 스텝 보세요. 14경기 6골과 3개도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 거고 네. 예전에 프리시즌을 잘못 보냈을 때 메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영종 얘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프리시즌을 잘못 보냈다? 그럼 12월에서 1월부터 올라온다. 이게 그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봐요 나는 점점. 챔스 벌써 5경기 5골입니다. 네. 물론 그건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아직도 좀 챔스보다는 좀 저기한데 이것도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그리고 또 막 계속 도움도 여러 개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 베라티 역시도 중원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데 혼자 활동량, 공수가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라티도 당연히 이 활약은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활약이었다. 문제는 포체티노인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이마르가 없는 동안 전술 실험을 해야 된다. 네이마르가 있으면 어쨌든 M&M을
꼭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M&M을 쓰는 팀은 감독 입장에서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3명이 정말 대단한 공격력을 지닌 대신에 수비 가담을 맡길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러면 안 되고 이들한테 수비 가담을 왜 맡깁니까? 공격을 집중시켜야죠. 근데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전술이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고 압박 전술을 토트넘 때부터 선호했던 포체티노 입장에서는 맞아, 그건. 더 제약이 생겨요. 그러면 적어도 M&M 중에 한 명 없는 동안에 자기가 나름 전술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스리를 써서 최대한 후방의 숫자를 많이 둔 다음에 나머지 전방 공격을 M&M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전술 실험을 좀 해본다든지. 근데 그냥 그런 전술 실험은 없고 그냥 하던 축구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바꿔주고 있는 어떤 과감한 변화라고 한다면 리그 경기 때 이카르디 쓰는 거. 이거 정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즌을 길게 보면서 다양한 어떤 전술 실험을 하는 모습 자체가 일체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네이마르가 빠져있는 동안은 오히려 좀 약간 전술 실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일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간격 문제, 중원을 거치지 못하는 문제 너무 많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그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누가 봐도 별다른 어떤 특별한 이 전술적인 그런 거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답답해 경기가 좀 보다 답답해요. 보면 우리가 답답해요. 기대했던 경기 내용이 전혀 그래, 아니에요. 막 와,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근데 주말에 이제 리그 경기에서 모나코를 만납니다. 모나코 역습이 매우 강한 팀이에요.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추아메니를 활용한 중앙에서의 압박이나 추맨. 추맨 그리고 이제 폴란트, 벤예데르 이런 역습에 강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파리처럼 간격 벌어지고 측면 뒷공간 많이 내주는 팀 그리고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자기 진영으로 내려오면 공격 전개가 안 되는 팀. 모나코한테 상성상 되게 안 좋고 실제로 지난 시즌 모나코한테 리그 더블을 당했어요. 그렇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주말 경기가 리그 한 경기 중에 굉장한 빅매치다. 그리고 포체티노는 각성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정원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해야 됩니다. 파리 맞아요. 생제르맹 팬들이 아마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명분은 없어. 리그나 챔스나 다 그냥 순항 중이야. 제가 감사하게도 파리쿵님하고 좀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제가 못 본 리그 한 경기들도 리뷰를 주셔가지고 제가 내용도 많이 참고하고 흐름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내용들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내용은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다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기도 애매하다. 그렇죠. 내용이 좀 좋아지길 바라야죠. 네.